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강의하기 되게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맑았으면 놀러 가고 싶은데 비 오면 축축하고 싫잖아요. 근데 적당히 꾸물꾸물한 날씨가 어두컴컴한 데서 강의 듣기에 별로 억울하지 않은 딱 좋은 날씨다. 건강이야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닥터조의 건강이야기 카페가 있어요. 유튜브는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카페에는 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답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는 카이로프락틱 라이센스를 가지고 병원을 하고 있어요. 뭐 카이로프락틱? 이거 뼈 맞추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 병원에서는 줄기세포 치료하고 그리고 수액 정맥주사라 그러죠. 네, 수액 치료하고 저는 기능의학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의학 진료 중에서 좀 쉬운 거예요.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네, 그리고 뭐 갑상선이나 장누수증후군 있는 거 정도. 네. 아주 어려운 진료는 오늘 여기 나중에 강의하실 박춘무 원장님 이런 분들이 전문이시고 네, 저는 쉬운 걸로 하고 전에는 암 환자 진료를 조금 했었어요. 원치 않았지만 타이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했었는데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암 환자분들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것처럼 운동 좀 하세요. 뭐 먹을 거 좀 신경 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지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원인이 마음에 있고 이 사고방식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 버렸지만 마음의 병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아니면은 그 주변 사람을 내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그냥 암이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다 어디서 와요? 사람에서 와요. 100%. 내가 돈이 없어도요. 내가 좋은 대학을 못 가고 학벌이 없어도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두 가지 생각. 돈 생각, 남 생각. 네, 이건데 그 중에서 그 돈 생각도 실은 남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안 된다든가 내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런 마음의 병들을 암을 일으키고도 남는 그러한 수준의 스트레스인데 암 환자분들이 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더 착해요. 착해서 스트레스 쌓인 말을 못해서 막 뭐라고 같이 하면 그 사람은 혈압으로 쓰러질지언정 암에 안 걸릴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료실에서 치료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강의나 아니면은 유튜브 영상이나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 대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기는 해요. 네, 드리긴 하지만 제 진료실에서 제가 돈 받고 치료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한 상황이죠. 저는 오늘 먹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옳지. 자, 여기서 현미채식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마음으로 손 드세요? 부끄러우시면 저탄고지 하시는 분 계세요? 오, 저탄고지 더 많네요. 그래도 아니면 그 둘 다 아니고 잡식, 나머지는 잡식, 그쵸?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 계세요? 너무 많이 계시고, 그 제가 이렇게 쭉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20년 넘게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병을 갖다가 증상이 있으면은 약으로 치료하는 거 이게 아니라 자연적인 것들 원인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식단 같은 것들인데 유행이 있더라고요. 정말 70년대 말 80년대에 에트킨 다이어트가 처음 나왔어요. 에트킨 다이어트 뭔지 아시죠? 지방 많이 먹는 거예요. 지금은 저탄고지인데 에트킨 박사가 만들어서 에트킨 다이어트예요. 그러다가 비건 채식이 이렇게 다시 떠오르고 에트킨 다이어트는 저물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저탄고지 열풍이 다시 불었죠.
MBC에서 방송을 하면서 인기가 많아지면서 저탄고지 카페에 막 10만 명 가까운 회원이 모일 정도로 또 저탄고지가 붐이 됐어요. 저탄고지가 다시 떠오르고, 저탄고지는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최근에 다시 뜨는 거는 또 비건 채식입니다. 여러분들 모르고 계실 수 있지만 그러고 있어요. 비건 채식이 다시 또 이렇게 뜨고, 이게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클이 있는데 다 좋아요. 사이클은 좋은데 둘이 싸워요. 이게 왜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이 저탄고지를 하는 의사들이 있고 과학자들이 있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비건 채식도 마찬가지로 연구하는 분들이 있고 과학자들이 있고, 그걸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있고, 내가 라이프 스타일 좋아서 현미 채식, 비건 채식, 채식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 비건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병이 있었는데 이거 해서 나았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쪽도 그렇고. 근데 둘 다 그럴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가 옛날부터 약초 찾아다녔잖아요. 약초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식물 안에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도 풍부하지만 식물 영양소도 있고 항산화제도 있고 각종 영양소도 있고, 그것들 찾아다니는 게 약초거든요. 산삼에서 사포닌, 이거 양파에 있는 뭐 케르세틴,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먹었을 때 항산화 작용으로 해서 몸이 청소가 되고 깨끗해지고 너무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저탄고지를 했더니 가공식품 굽고 탄수화물 굽고, 이 사람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어차피 다 엉망인 분이라서 남들은 식이섬유가 좋다고 하지만 나는 식이섬유 먹으면은 이걸 분해해줄 박테리아가 유익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저탄고지를 오히려 했더니 또 몸이 상태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내가 옳다. 사람은 원래 내 편 아니면 네 편으로 갈리잖아요. 우리가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탄고지 하는 사람이 보기에 비건 채식하는 사람은 그분들은 원래 라이프 스타일도 되게 캄하고 항상 명상을 하고 세상을 좀 아름답게 가꾸려고 쓰레기 같은 걸 많이 안 내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있으니까 재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미워지고 이러니까 서로 이런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럼 사람은 진짜, 인간은 뭐를 먹는 게 맞을까? 채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고기를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고기를 먹는 게 좋다고 말고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게 쭉 우리 사람이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진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람은요, 닥치는 대로 먹었어요. 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비건 채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죠. 어금니 봐라. 저거는 초식동물만 갖고 있는 어금니다. 음식을 갈아서 이렇게 먹는. 그리고 그레인이라 그러죠. 그냥 씹어 먹는 풀 말고 딱딱한 국물 있잖아요. 그걸 갈아 먹을 수 있는 이빨. 그러니까는 저거는, 근데 무슨 소리야? 송곳니 봐라. 초식동물은 송곳니가 없다. 벌써 이빨에서도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장 길이를 봐라. 우리는 위가 원래 채식을 하면 소처럼 위가 여러 개가 있어서 거기서 분해를 하는 거고 하고, 그리고 장 자체가 길어야 되는데, 육식은 빠르게 빠져나오니까 장이 짧아야 되는데, 사람은 위는 육식하는 동물처럼 위는 달랑 한 개밖에 없는데 장은 또 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고 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쭉 이렇게 역사적으로 고고학자들이 보고 그 뭐라 그러죠, 탄소 측정을 하고 화석을 보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적도에 가까우면은 과일이나 채소가 널린 게 많아서 그걸 오래 집어먹고 살았고, 극지방으로 올라갈수록 그런 게 없으니까 사냥을 시작했고, 적도 지방에서 나와서 극지방으로 올라갈수록 이동을 시작할수록 지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뇌가 급격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인간다워지기 시작한 거죠. 원숭이처럼 씹어먹다가. 침팬지도 잡식성이지 않냐. 고릴라 채식이에요. 침팬지 잡식같이 보이지만 가끔 있는 일이고 거의 채식입니다. 예, 근데 사람도 원래 그랬는데 우리는 지능이 너무 좋아진 이유가 사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냥을 하려고 그러면은 작전도 짜야 되고 서로 간에 혼자 사냥하는 게 아니니까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언어도 발달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두뇌가 점점 커지고 지금의 현재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생겨난 게 농경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그래서 아까 우리 저탄고지도 있고 에트킨 다이어트도 있고 비건 채식도 있지만 그 중간에 팔레오 다이어트가 있어요. 팔레오 다이어트는 구석기 다이어트예요. 말 그대로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먹었던 게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가장 농경 사회가 시작된 지 1000년도 안 됐다. 가공식품 100년도 안 됐고 그 농경 시대에 먹던 것 그 이전에 수십만 년 동안 먹었던 게 인간에게는 가장 이롭다. 그래서 그때 먹었던 게 사냥을 하던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도 먹었지만 그리고 채소 곡물이 없는 우리가 농경을 하기 전에 농경이 없었던 당시에 과일과 채소 요거를 먹는 거다. 라고 이제 그 팔레오 다이어트가 이제 그 틈을 비집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예,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에 따라서 어디 사냐에 따라서 그리고 빙하기가 왔다가 또 이게 녹았다가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냥 닥치는 대로 먹고 살았을 뿐이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닥치는 대로 가공식품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하죠. 가공식품 좀 먹으면 어때? 수명이 길어졌잖아. 이게 몸에 안 좋으면 수명이 줄어들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명은요 농경사회 시작되면서 이미 길어졌어요. 네, 그때부터 길어지기가 시작했고 조선시대에도 얼마든지 80세, 100세 넘는 내시들은 100세 넘게 살았대요. 뭘 시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랬대요. 네, 그리고 80세 넘게 사는 양반들도 많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 때 죽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거를 통계를 이렇게 빼고 어릴 때 죽는 거를 빼고 나면 어릴 때 시절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60 이상은 대체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적인 이제 식량 공급이 된 거죠. 농경 사회를 우리가 쭉 지나면서 농경 사회 그러니까 야 이제는 힘들게 사냥 안 해도 되고 항상 이렇게 재배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 먹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흉년이 들면 또 그때는 한참을 굶어야 되고 네,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냥을 하면서 수명도 그때부터 길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냥이라고 하면 아까 머리를 쓴다 그랬잖아요. 교육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애들 가르칠 게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냥 간단하게 원숭이처럼 사는 게 아니라 교육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게 우리는 항상 진화를 생각할 때 점점 우리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추럴 셀렉션이 있죠. 유전자 중에 장수를 하는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배운 걸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수명이 짧은 개체들이 도태되다 보니까 다 같이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거지 어떤 음식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의 문제는요 그 수명 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의 마지막 20년은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 하면. 그리고 일부는 그 이전에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50세부터도 벌써 충분한 내 인생을 내가 충분히 만끽하고 살 수 없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당뇨 있고 혈압 있고 콜레스테롤이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 그 아침마다 뭐 약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력이 그만큼 없고 활력이 없기 때문에 삶을 충분히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꾸역꾸역 살아간다고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현대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탄고지가 좋냐 비건 채식, 저는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이 맞는 걸 하면 좋은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것과 먹게 된 것과 얼마 전에 아스팔탐 얘기 나왔죠. 예, 아스팔탐이 제가 환자혁명책을 5년 전에 썼는데 거기에
이미 발암물질이고 문제가 있고 아스팔탐을 실험할 당시에 뇌에 쥐들이 전부 다 뇌종양이 생겨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여러 번을 반복했어요. 근데 계속 죽었어요.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제품, 의약품이나 어떤 식품이 FDA 승인을 받았다, 연구를 통해 승인을 받았다고 할 때는요, 그걸 받았으니까 된 게 아니에요.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통과 못하는 연구들은 다 버려도 이거 왜 버렸어? FDA가 이러지 않는다고요. 기록은 있죠. 이번에 코로나 백신 나온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실험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접종을 했을 때 당장 문제가 생겼던 것들, 부작용 나왔던 것들, 하루 만에 부작용 나왔던 것들, 잘 폐기 처분된 것들, 이런 것들이 파이자 내부 공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나왔고, 나중에 그러면은 이거는 아스팔탐처럼 괜찮은 연구가 나올 때까지 실험을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급했잖아요. 긴급 승인이잖아요. 그거 다 통과하고 그냥 일단 찍어줄게.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 연구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접종을 받았죠. 그랬더니 정말 효과가 없었잖아요. 효과가 없으니까는 효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뭐라 그래요? 이게 질병이 확산되는 거를 예방. 원래 백신은 그게 목적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내가 맞기 싫어도 맞는 이유는 확산되는 걸 남들 위해서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커뮤니티를 위해서. 근데 확산을 못했어.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해 준다 그랬죠. 말이 바뀌었죠. 그럼 이게 백신이 아니라 더 이상 약이죠, 이제.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을 해준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부스터 맞자 그랬구나. 2차, 3차 맞자. 그 다음에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해 준다. 근데 중증으로 가죠. 그것도 효과가 없고 그런 연구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죽으면 천국에 간다. 지금 이 백신은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너무 권위에 기댄 나머지 어디서 FDA에서 승인받았다, 무슨 연구가 있다, 이거를 너무너무 들먹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잘해주세요. 그분들은 되게 쉽게 조종당하기 쉬운 사람들이고 잘 속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FDA가 말 바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항상 그래왔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기관이라고 하고 정부기관이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 질병청이 있든 미국의 질병통제센터가 있든 미국 식약처가 있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WHO도 마찬가지로, 근데 전부 그 운영자금의 90%는 기업에서 나옵니다. 기업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세금을 갖고 조금 운영을 한다고 해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대변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의학 저널 논문에 나오는 이런 것들, 논문에 등재되는 것들 70% 80% 이상이 전부 다 제약회사에서 펀드를 대가지고 한 연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저널도요, 광고가 실려요. 그 저널에 실리는 광고랑 후원금도 제약회사 나오지 우리한테서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약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바이어스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를 알고 있는 건요, 음모론자가 아니라 그냥 똑똑한 거예요. 근데 너무 혼자 똑똑하면 세상 살기가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맞춰서 모른 척하고 살아야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당뇨, 고혈압, 지금 현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지금 만약 다니고 있다, 무슨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이 뭐예요? 갑상선약 아니면 혈압약 아니면 콜레스테롤약 아니면 당뇨약, 이 4개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대부분이 그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근데 이 병 4가지 다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한 가지예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너무나 많은 당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병원에 가서 당 검사를 하죠. 당 검사를 하면 당뇨가 있는 걸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면 이제 예방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질병이 제일 무서운 게 많죠. 장님이 되기도 하고, 빗줄 같은 게 문제가 다리를 절단하기도 하고, 제일 큰 거는 뇌졸중으로 사지가 마비되거나 죽거나 아니면 심장마비예요.
심장마비로 죽거나, 그렇죠? 그 질병들보다 그걸 예방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당뇨 검사를 일찍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검사를 해서 혈당이 나오면 당뇨약을 먹기 시작하면 예방이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까 코로나 백신이랑 똑같죠. 하나도 예방은 안 되고 당뇨약을 계속 먹어도, 먹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5년 지나면 약이 안 들어요. 여기 약사님들 많으신데 약이 안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약이 늘어납니다. 아니면 약의 종류가 바뀝니다. 그것도 계속해도 안 들어요. 그럼 나중에 인슐린 맞아요. 네. 그것도 안 들면은 나중에 뭐 심장 이식하고 갈 길 가는 거예요. 콜스테롤. 그리고 예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었는데 뇌졸중 환자 안 줄었잖아요. 통계가 말을 해주잖아요. 심장마비 안 줄었어요. 네, 뇌졸중 환자는 뇌경색은 조금 줄었죠. 뇌경색이 늘었죠. 뇌출혈은 줄었죠. 혈압을 낮춰버리니까 터지진 않는 거예요. 근데 혈압이 낮으니까, 혈압이 높았던 이유는 그 좁아진 혈관을 통해 가지고 산소를 공급해 주려고 혈압을 높였던 건데, 그걸 낮춰버리니까 그냥 아파트 꼭대기 15층까지 물이 안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있는 세포들이 죽죠. 그래서 뇌경색은 늘어가지고 뇌졸중은 합산은 똑같은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심장마비 생존율이 높아졌다. 이거는 이벤트가 생겼을 때 죽지 않고 사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지, 심장마비, 우리가 혈압약을 먹었으면 심장마비가 없어졌어야죠. 더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죽지 않고 사요. 왜냐면 옛날에는 심장마비가 어떤 증상인지 몰라가지고 밥 먹고 와가지고 나 체한 것 같아, 식은땀 흘리고 자다가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뉴스에서 많이 보니까 이거 심장마비다, 119 빨리 전화하고, 옛날에는 119도 와가지고 데려가는데 길 막히고 뭐하고 그냥 와서 환자 데려가는 택시 서비스였는데, 요즘은 응급조치가 좋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비용이 높은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약 먹을 때 기대했던 건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먹으면 심장마비 안 걸릴 줄 알고 뇌졸중이 안 올 줄 알았던 건데, 이 이벤트는 똑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정말로 중요한 예방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뇨를 예방하는 건요, 보세요. 당뇨 검사 어떻게 하나? 당뇨 검사 어떻게 해요? 세 가지로 크게 합니다. 병원에서 공복 혈당 재죠.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그 다음에 공복에 있을 때 혈당이 어느 정도가 있나 재는 거죠. 그래서 100 정도를 기준으로 잡죠. 100이 정상이고 25% 높음, 125 나오면 그때부터, 그 중간은 이제 당뇨 전 단계라 그러고, 125가 넘어가면 당뇨 진단을 받습니다. 그거 아니면 또 뭐 당화혈색소를 검사하죠. 네, 당화혈색소는 어느 순간, 공복 혈당은 순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랑 내일이랑 검사가 다르고, 이 환자가 밥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밥 먹고 왔으면 검사가 틀려지고 이렇잖아요. 근데 당화혈색소는 그냥 쭉 3개월치 평균을 재는 거니까, 우리 몸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 혈색소에 당화된 정도, 혈색소에 당이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묻은 정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5.7% 정도 묻으면은 그냥 그 이하는 정상. 근데 그 이상으로 이제 묻으면은 뭐 이렇게 맨날 당을 묻히고 다녀. 혈관에 당이 많은 거를 아는 거죠. 당화 혈색소 검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6.5.4 넘어가면 당뇨입니다. 그리고 이 당화 혈색소는 이제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잘 관리를 하나 보려고 검사를 하죠. 그리고 더 좋은 검사는 당 부하 검사가 있어요. 한 포도당을 갖다가 100ml 정도를 이렇게 마시고 난 다음에 시간을 재면서 보는 거죠. 9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140 정도까지 이하로 다 당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도당을 실컷 주고 얼마나 빨리 처리하나 보는 거예요. 근데 140 정도 이하로 돼야 되는데, 그 이제 200 이렇게 넘으면은 이 사람도 처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네, 당뇨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검사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문제가 있는 사람, 당뇨가 돼버린 사람들, 이거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혈당을 높이는 요소들이 있죠. 이 혈당을 우리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걸 원하는, 혈당을 왜 낮춰야 돼요? 혈당 좋은 거 아니에요? 글루코스, 우리가 포도당으로 산소랑 합쳐가지고 이걸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뛰어다니고 사는데, 당이 왜 나쁜 거야? 에너지로선 좋지만, 세포가 받아들일 땐 좋지만, 혈관 안에 있을 때는 당은 독소로 간주가 돼요.
우리 몸에서 알코올, 술이랑 당을 간에서 제일 먼저 분해하는 이유는 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관 안에 계속 많이 돌아다니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 벽이 다 망가지면 그 염증이 일어난 것들을 염증을 낮춰주고 망가진 혈관을 보수하기 위해서 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혈관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 몸은 낮추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낮추나 볼까요? 자, 당 종류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포도당 있죠. 덱스트로스, 옥수수에도 많고 아니면 사탕수수, 설탕에 있는 그냥 당이에요. 우리가 포도당. 포도당이 있는데 과당이 또 있습니다. 이 포도당이랑 과당 이렇게 합쳐진 거를 그냥 이당류라 그러죠. 이당류 중 스크로스라고 하는 이당류. 우리가 생각하는 설탕. 아까 이쪽은 포도당, 이쪽은 과당 합친 걸 그냥 설탕이라 그래요. 설탕. 근데 이 설탕이 당을 우리가 가장 이제 흔히 말하는 당이고 나오네. 이렇게 붙어서 설탕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 약간 여기는 육각형, 오각형 다르게 생겼잖아요. 요 포도당 같이 생긴 것들 이쪽에 왼쪽에 얘네들이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몇 개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몇 천 개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전분이라 그러고 녹말, 스타치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요 고리를 여기를 요거를 다 끊어내면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포도당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몸에서 효소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순간 입에서부터 침에서부터 효소로 분해가 가능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설탕을 먹는 것보다 얘를 분해하는 것보다 요거를 잘라내는 것보다 오히려 얘네들을 잘라내는 게 더 쉽고 왕창 포도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쌀밥을 먹거나 단순당들, 정제된 가공당들을 먹을 때 굉장히 쉽게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죠. 포도당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랑 반대로 생긴 요 분자 모양이 이제 거울 모양으로 반대로 생긴 것들이 있는데 요 위에 게 아까 그 전분이에요. 전분 빨간색. 그러면 이제 이 반대 모양으로 붙은 애들을 셀룰로스라 그래가지고 식이섬유라 그러죠. 얘들은 사람이 우리가 효소로 분해를 못해요. 그래서 얘를 분해해 주는 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우리 몸에 있는 유산균들이 얘들을 분해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식이섬유 먹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한테 먹이가 된다, 배변을 잘 본다 이렇게 하면서 먹는 그 식이섬유예요. 근데 요거를 분해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가 하다 보니까 내 장의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식이섬유를 먹으면 더 문제가 생기죠. 얘가 쉽게 분해가 되지 않고 소화될 수 있는 형태로 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가스가 차고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포도당들을 우리가 낮춰야 되는데 포도당을 낮추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죠. 크게 첫 번째는 인슐린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와서 그 아까 포도당들, 혈관에 떠돌리고 있는 포도당들을 하나씩 데려가서 세포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인슐린은 세포의 열쇠 구멍 같은 것 딱 맞기 때문에 세포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세포는 항상 열려있지는 않아요. 세포는 자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세포망으로 이렇게 덮여있죠. 덮여있고 이게 독소면은 안 열어줄 것이고 근데 에너지, 이 포도당이다 그러면은 나의 에너지니까 포도당이 왔을 때 열어줄 건데 포도당을 알아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슐린이 데리고 와서 똑똑똑 나는 인슐린인데요. 여기 포도당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택배 아저씨처럼. 그래서 우리가 택배 아저씨가 오면 너무 반가운 것처럼 받아줬죠. 근데 현대인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택배 아저씨가 왔는데 집에서 아무도 모른 척하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좀 아까 와가지고 주고 갔는데 또 가고 또 집에 지금 포도당이 쌓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포도당이라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인슐린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루에 5끼를 먹는 사람은 5번 나오는 거고 간헐적 단식 한 번 먹는 사람은 한 번 나오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먹다 보니 현대인들은 너무 쉽게 자주 옛날에 우리가 뭐 팔레오 다이어트가 좋았다, 원시인들의 다이어트가 좋았다 그때는
정말 힘들게 가끔 먹는 거고요. 우리는 너무 냉장고 열고 너무 쉽게 음식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건데, 그래서 인슐린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포도당을 낮추는데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슐린을 낮추는 방법은 뭐예요? 운동이죠.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근육이 스폰지처럼 이 포도당을 바로 흡수해요. 인슐린 없이도, 아주 인슐린의 작은 역할만 가지고도 더 빠르게, 일단 혈관 안에 있는 당이 세포로 들어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슐린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할 때는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운동 안 하는 사람들보다 음식을 조금 철저하지 않게 먹어도 괜찮죠. 네. 근데 운동을 전혀 안 하면서 난 딴 건 다 할 수 있는데 운동을 하는 게 버릇이 안 되고 너무너무 몸을 움직이기가 귀찮아서 먹을 거로만 할래요 하는 분은 더 고생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건 마치 나 수능 보는데 영어는 포기하고 나머지로만 뭐 해볼게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운동을 해주면 훨씬 쉽게 먹을 거에 대해서 내가 더 포용적으로, 용납적으로 못 먹을 거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먹을 걸로만 하다 보니까 뭐 조금만 잘못 먹으면 뒤집어지고 뭐하고 혈압 확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 운동은요 단순하게 포도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 운동은 원래는 교감신경을 자극시키거든요. 콜티졸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 교감신경이 이렇게 항진이 돼요. 하지만 운동이 끝나고 났을 때 그 반대급부로 부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되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릴렉스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교감신, 혈압 내려갈 수 있고 혈당 내려갈 수 있고 이런 효과도 있는데, 밤에 잘 자는 것도 그렇고, 밤에 잠을 못 자면 또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잠 잘 자면 혈당 내릴 수 있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운동은 굉장히 좋은 약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당을 낮출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지방산 합성을 하죠.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포도당을 다 쓸 수 없으면, 세포도 이제 거부를 하면 그냥 놔두면 다 죽거든요. 혈관이 망가져서 다 죽으니까 이 당이라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건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 혈관을 틀어막는단 말이에요. 덩어리가 너무 커서. 그리고 이렇게 그 중력이 있으면 밑으로 다 내려가니까 맨날 다리 잘라지고 다리 잘라야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당들을 혈당에서 꼭 치워줘야 되는데, 그때 어디다 하겠어요? 지방에다 다 넣어놓는 거죠. 근데 지방한테 가서 우리 이거 이대로 놔두면 혈관 망가져서 우리 다 죽어. 네가 여기다가 좀 저장 좀 해놔. 나중에 또 우리가 굶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빼서 쓸게. 약속을 하고 지방산을 활성을 합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찾아가질 않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요 포도당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당뇨,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당뇨가 그거잖아요. 네?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거. 포도당. 나중에는 신장이 이거를 핸들할 수 있는 그 트레시홀드를 넘어가가지고 더 이상 뭐가 안 되니까 소변으로 다 쏟아버리는 거죠. 네. 당뇨병 끄트머리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당을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 꼭 이 시간에, 우리가 혈당만 잰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노란색 그래프, 진한색, 주황색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어떤 사람의 일생이에요. 여기 25살 때, 30살 때, 35살 때, 그리고 40세, 45세, 50세 피검사를 했다고 칠게요. 피검사를 했는데 25살 때 당연히 혈당 뭐 정상이죠. 우리 그때 아무거나 먹고 밤새고 놀아도 멀쩡하잖아요. 혈압도 안 오르고 담도 안 오르고. 그래서 혈당이 5.3 정상. 30세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요만큼만 필요했다는 거예요. 인슐린의 도움 없이. 근데 이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운동은 안 하게 되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우리 세포들도 이제 더 이상 인슐린을 반가워하지 않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한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 몸은 혈당을 유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독소니까. 이게 체온이랑 비슷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죽고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혈당이 너무 올라가면 죽고 또 너무 떨어지면 죽죠. 네. 그리고 중간에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이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한 거예요. 35세 때 검사를 했더니
5.5 이제 여전히 혈당은 정상. 이 사람은 당뇨가 아닌 걸로 병원에서 룰루랄라 하는데 인슐린이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40세가 되고 45세가 되고 이때까지도 여기서부터 이제 인슐린 전 단계입니다. 조심하세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요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은 이만큼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보세요. 여기서 5.3에서 뭐 6.4로 갈 동안 몇 퍼센트예요? 뭐 한 20% 정도의 20%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면 얘는 5.3에서 뭐 21. 이게 그래프가 이렇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400%, 뭐 600%, 이게 40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몇백 퍼센트 훨씬 더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당뇨만 검사하고 내가 지금 45살인데 당뇨 전 단계야. 그러면은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10년 이상 진행된 거지. 당뇨 진단을 어느 날 내가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그분이 일주일 전부터 당뇨가 생긴 거는 그런 분은 없어요. 적어도 5년, 10년 동안 서서히 이렇게 발전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검사법인데 넘어갈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먹는 건데 이 현대인들이 내가 너무나 쉽게 가공당, 단순당들을 많이 먹고 있고 우리 몸이 진화 과정에서 핸들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서 그거를 줄이려고 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채식을 한다고 칩시다. 비건 채식을 한다고 치면 채식을 할 때 곡물은 아까 그 아밀라제로 녹일 수 있는 그 단순당, 스타치, 전분 같은 것들이 많고 그 전분이 없는 당들이 있잖아요. 그 포도당들을 갖고 있는 채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채소 위주로 먹는 거고 그리고 과당도 아까 보셨겠지만 과당도 오히려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은 과일에 있는 당을 그 콜라에 있는 액상과당처럼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당들을 먹는 식사도 당연히 괜찮은 거고요. 저탄고지를 한다고 하면은 당을 먹을 일이 거의 없죠. 채소하고 지방만 먹으니까. 근데 저탄고지를 고기만 먹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건 아니죠. 저탄고지 한다고 오뎅 먹는 분 봤어요. 소세지 먹는 것만. 그럼 다 엉터리예요. 현미채식 한다고 요즘 나오는 그 임파서블 미트 이런 데서 나오는 그 고기를 갖다 채소로 콩으로 만든 고기 모양. 그거는 그냥 어묵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가공식품이에요. 말이 좋아서 채소로 만든 고기. 채식을 하고 싶으면 내가 채식을 좋아서 채소를 먹는 게 좋아서 해야지 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 고기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를 채소로 만든 걸 먹고 있으면서 이렇게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공식품은 거기에 그 임파시블 밋 같은 그런 가공 육류에는 한 10가지가 넘는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요. 이름은 제가 다 외울 수도 없고 카페에다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냥 초고가공 식품인 것 뿐이에요. 다른 포장만 좋은 거지. 저탄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 그 게맛살 이런 거는 저탄고지 식품 아니에요. 그거 다 밀가루예요. 아시죠?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부작용이 가장 적고요. 뭐 어느 쪽에 속해서 싸울 일도 없고 간헐적 단식은 아까 당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을까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먹는 방법도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슐린이 계속 쏟아져 나오지 않게끔 하루에 한 끼 아니면 처음에는 2끼 하루에 한 끼 먹으면요 24시간 만에 한 끼밖에 안 먹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보통은 2끼만 먹어도 충분하죠. 그래도 18시간 이상 단식이 아주 쉽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혈당을 우리가 낮출 수 있으면 갑상선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했던 고혈압,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전부 다 인슐린 저항성이 당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해결되고
당뇨 환자들이 암 환자들이 많아요. 예, 당뇨 환자들이 암 환자들이 훨씬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려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